네, 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바로 죽음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좀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쩌면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지요. 바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승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유성호입니다. 네. 승호라고 읽으시죠. 아, 성호인데 제가 좀 발음이 샜나 봐요. 잘 알고 있죠. 네. 네, 오랜만에 또 비욘디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 또 비욘디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 오랜만에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소개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간 1,500번의 부검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뭐 좀 더 했는데 그 정도 했다 그러면 됐죠. 네. 사실은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금요일은 부검하는 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월요일, 금요일에는 부검을 하고요. 네네네. 나머지 날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학교 일도 하게 되고. 이제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환자를 보듯이 저도 이제 월요일,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요즘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소개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이제 네. 여러 명의 꼬심을 받아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좀 스킨십을 좀 가지려고 대멘톡이라는 유성호의 대멘톡이 정식 명칭인데 대멘톡이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법의학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뭐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유성호의 대멘톡 여기 지금 저희 PD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들어가 주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엔젤님께서는요, 바로 구독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MG 진양이님께서는 교수님 유튜브 구독자분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감사하게도 시청해주러 와주셨고요. 이혜진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주셨고 PH님께서는 교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윤희님께서도요. 유성호 박사님 근데 진짜 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감사한 시청자분이신데 교수님 채널 구독하고 계신가 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흥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 평소에 고민하셨던 점, 질문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평소에 이 코너가 어떤 질환과 거의 대부분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다양한 질환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주제를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 전에 법의학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법의학? 네. 법의학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이제 어떤 일 하시는지 이런 거 좀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흔히 부검하면 어떤 범죄나 아니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좀 오해도 있을까요? 사실 맞는 말이죠. 사실 법의학이란 말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의학을 이제 법의학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죽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 관련된 사망 원인, 사망의 종류, 또
원래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가 신원 확인 이 세 가지를 밝히는 일을 법의학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DNA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원 확인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968년도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다가 일망타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 일을 계기로 주민등록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문을 찍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원 확인이 지문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아마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 보신 분들은 신원 확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누군지를 찾는 거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보고 좀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원 확인을 지문 빼고 치아라든지 DNA, 즉 유전자로 하는 것도 저희 법의학에서 중요한 테마고요. 또 그거 이외에 사망 원인, 또 사망의 종류라고 그래서 사망 원인에 따른 뭐 병사냐, 외인사냐, 기타 및 불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뭐 이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게 되는 거죠. 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3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도 뭐 어떤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이 네. 완전히 뭐 갖춰졌고요.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CT를 찍는다는 생각은 전혀 지금도 잘 모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CT, 돌아가신 분을 위한 CT가 있어요. 포스트몰템 CT라고 그래서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2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DNA가 이렇게까지 민감도가 뛰어나게 발전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잡지 못한 분들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론상으로는 뭐 세포 뭐 50개 정도만 있어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지르면 바닥을 손바닥으로 그래도 여기서 DNA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네. 네. 그만큼 더 찾을 수 있는 정보도 네. 파헤칠 수 있는 것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좀 정기적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섭거나 두렵진 않은지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았죠. 네네.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부검하는 걸 오토프시라고 그러는데 오토프시가 이제 오토스 플러스 옵시스라고 그래서 라틴어로 오토스는 내 자신이란 뜻이에요. 숨이 빠진 내 자신. 옵시스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옵틱 할 때. 그래서 오토프시 그러면 숨이 빠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일.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의 내가 될 수 있는 사람. 호모사피엔스는 똑같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두렵거나 무섭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음. 삶을 배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좀 접하시면서 네. 더 좀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저 같은 직업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자주 보게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께 좀 매주 이렇게 부검을 진행하는 게 무섭지는 않으세요라는 질문을 드리니까 윤희님께서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죽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은 뭐 이게 뭐 해치지 않잖아요. 뭐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는 부검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있는지 한 90% 정도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0% 정도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뭐 엔젤님이 지금 뭐 약물 때문인지 구타 때문인지 사고사인지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죽은
어떤 부검을 보면서 하시면서 네. 뭐 삶을 배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건도 많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든 것보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죽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힘들게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투영해서 마음이 힘들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뭐라 그럴까 잘 내 마음을 잘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혹시 MG 진양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부검하시면서나 아니면 잠이 드실 때 뭐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없는데 네네. 제가 군대에도 부검하는 군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이제 준인이라고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사관 중에 제일 높으신 직위가 준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준인님이 은퇴하셨어요.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셨던 새로운 분이 올라오셨는데 이제 대전에서 그분이 이제 부검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밤에 귀신이 보인대요. 부검했던. 그래서 못하겠다고. 원래 군인들은 자기 업무를 다 잘 하시거든요. 받은 바를.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나 힘드신 것 같아갖고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은 네. 없으시군요. 그렇군요. 네. 뭐 사후세계나 종교 같은 건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없고 사후 세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삶의 고단함 때문에 어렵게 사신 분들이 죽은 다음에 좀 좋은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정말 신이 있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단한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네.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지금은 어떤 법의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그 직업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신 역할을 하신 것도 같은데 정말 20여 년 전에 네. 어떻게 내가 법의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도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네.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지막 그 수업이 지금은 조금 다른데 옛날에는 법의학이었어요. 이제 저는 원래 정형외과를 할 생각이 좀 있어갖고 네. 또 아니면 감염내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법의학 수업을 듣고 굉장히 재밌었고 또 교수님이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법의학 교수님이. 지난 10년간 제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내가 해야겠다. 뭐 많은 분들은 뭐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도망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때는 제가 20대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해야겠구나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와, 그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인생을 좀 바꿨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윤성 교수님이시라고. 네. 아마 우리 여기 홍해걸 선생님도 알 거예요. 잘. 그래서 뭐 영향이 컸죠. 네. 결정적이었죠. 뭐. 그러네요. 저기 MG 진양이님이 네.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네, 있으시게 소망하신다고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요즘에도 학교에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어때요? 옛날보다는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아주 많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또 임상이 중요해요.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근데 이제 너무 없었다 싶었는데 그래도 요즘엔 2분 정도? 학생 2분 정도가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 댓글도 주시고 뭐 궁금하신 점, 질문도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짜 언젠가는 죽음을 다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되려 꺼리기도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원래 블라디미르 얀켈레비치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책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이.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원래 회피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성이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뭐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 그거를 뭐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얀켈레비치라는 철학자는 시점이라는 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도 보통은 우리 이제 3인칭 시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3인칭이라고 네. 하면 그저 그냥 나와 관련 없는 어떤 끔찍한 사고. 며칠 전에도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요새 근데 너무 많잖아요. 사고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일상생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해가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른 사람 뭐 큰 사고가 났다 그래서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어요. 또 내 앞에 닥치는 일이 있고 또 생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3인칭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2인칭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나 이외에 가족이라든지 친지 이런 죽음을 바라보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거고 1인칭은 나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죽음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할 때 우리가 그 3인칭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2인칭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인칭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1인칭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죽음,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뭐 잠을 못 자시는 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정신과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봐야 될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드셔갖고 아주 이제 노년에 되셔갖고 이제 뭐라 그럴까 삶을 오랫동안 잘 영위하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1인칭의 죽음은 그렇고 아마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2인칭의 죽음일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 3인칭의 죽음도 우리가 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어젠가요? 그젠가 큰 사고가 났잖아요. 이제 그런 사고도 안타깝지만 내 주변에 특히 이제 부모님 뭐 아니면 내 친구 이런 사람의 죽음이 아마 가장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거기 읽어보면 친지, 그러니까 친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뭐 슬퍼하지만 다시 나와서 또 다른 걸 계획하고 뭐 도박하러 가고 뭐 이런 무심함 이런 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이제 2인칭의 죽음이지만 만약에 나와 정말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가슴이 메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은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너무나 스트라타라고 부르는 층위가 다양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신 거면 젊으신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내 죽음을 걱정한다는 건 내가 미래가 있고 또 내 삶이 아쉽고 또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된다 또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치료 또는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3인칭과 2인칭, 1인칭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3인칭이랑 2인칭도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인 것 같고 그렇죠. 또 1인칭의 죽음, 사실 저는 1인칭의 죽음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젊으시잖아.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정말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죽음이라는 건 결국은 내 삶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늘 평소 생활할 땐 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지금 뭐 사후세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생활은 이 생에서의 이번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까라는 거를 고민하게 돼요. 결국 죽음을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는 내 삶을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트렌드가 웹툰이나 웹소설 보면 요즘 트렌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회귀물이에요, 회귀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거나 뭐 다른 존재로 내가 이 기억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70년대생들은 고등학교 때 아마 물투를 같이 이과를 배웠을 텐데 네네. 상대성 이론 배웠을 거예요. 못 돌아가요. 거기에 명확히 잘 나와 있는데 못 돌아가요. 과학적으로 보면. 못 돌아가요. 네. 예. 미래는 모르겠지만 과거는 절대 못 돌아가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거라고 너무 이거를 아쉬워하니까 회귀물이 이렇게 난무하죠. 요즘에 모든 게 회귀물이더라고요. 무협소설, 로맨스 소설 다 회귀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그런 욕망,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이라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이 몇 살이라고 하시더라도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삶이 소중하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면에서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게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거를 깨닫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마음가짐 달라지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한하다는 걸 알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반응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비욘디도 지금 몇 만인가요? 지금 173만입니다. 100만 넘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10몇 만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비욘디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을 건강한 거 플러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로 발전해 나간다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저를 초청하신 것도 아마 제가 무슨 독특한 철학을 얘기한다거나 여러분한테 영적 구루로서 행동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우리가 유한성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거 한 번쯤 또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가 비욘디를 보시는 시청자니까 아마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더 점검해보자 이런 차원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좀 제가 질문지를 준비해두긴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다른 질문들이 떠올라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 유한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할 만큼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닌데 글쎄요. 뭐 각자의 가치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할 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나중에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일본 상업 광고가 있어요. 아마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이라는 게 마치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서 막 뛰어가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조금 뭐 중간 등수 있고 나는 넘어져서 꼴등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길로 간 게 아니라 다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다는 건 원래 다르게 살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비교한다는 거 뭔가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길을 서로 다 가고 있는데 저와 홍해걸 선생님도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너무나 삶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다 길이 다른데 이거를 하나의 지표,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어떤 지표를 갖고 그거를 계속 비교하는 순간 그건 남들과 같이 사는 그 좀 불행함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이렇게 권유하거나 뭔가 어드바이스할 전혀 그런 포지션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그 삶을 나의 지표, 그러니까 원래 지표로 정량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나만의 지표를 사용해라. 꼭 돈이 뭐 강남 아파트라든지 뭐 큰 돈을 번다든지 다 남들이 원하는 걸로 지표를 사용하면 각자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지표를 똑같이 하면 불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왜냐하면 아마 유튜브도 그렇고 저는 SNS를 안 하지만 그 뭐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하는 심리는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너무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잔소리를 하죠. 저보다 이제 제 아이한테나. 근데 이제 잘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지표를 좀 너무 이렇게 남용하시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점점 말이 많아진다는데 제가 좀 요즘 말이 많아졌어요.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아까 나의 지표를 세우라는 말이 저는 좀 기억에 남아요. 조금 덜 후회하기 위해서 나만의 지표를 좀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굉장히 내가 무엇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어떤 거에 만족을 하는지, 어떤 거에 내가 좋은 삶인지를 지표를, 물론 보편적인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랑을 가족과 함께 나눠주고 뭔가 실천하고 봉사하는 이런 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훌륭한 삶이라고 인정하는 지표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는 각자 다 달라요. 저는 제가 저에게 만족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떤 삶에 있어서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일을 잘했을 때, 또 내가 내 일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뭐 등등. 그날 하루에 쓰는 지표도 있고, 1년치 지표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회사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너스도 달라지고 그런 거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지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럴 수 있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아쉽죠. 왜냐하면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좋은 삶이었다.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게 아마 그렇다면 내 지표도 거기에 맞춰서 매주 이거 하시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쵸. 되게 그 원하는 지표로선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설계하고 살았을 때 삶의 만족감이랄까요? 행복도가 훨씬 올라가겠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교수님은 혹시 버킷리스트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본 적 있습니다. 전 버킷리스트 쓰고요. 덕킷리스트라고. 그게 뭐예요? DUCK 네. 한 칸 띄고 IT 덕잇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을. 내가 이제 인생에서 저번에는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걸 덕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버킷리스트도 중요하고요. 덕킷리스트도 작성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교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슬프긴 슬프겠지만 좀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면 진짜 이만하면 괜찮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 배제크님께서 나이 들수록 오래 살고 싶은 게 정상인가? 맞아요. 다들 아쉬워하죠, 당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 정도면 괜찮았다. 좀 더 살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그냥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도 점점 좋아지고, 물론 더 안 좋아진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요, 삶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다 아쉬워하죠. 다만, 괜찮았다. 돌이켜보니까. 10대에는 10대의 역할을 열심히 했고, 20대는 20대, 40대, 50대, 최선을 다해왔고, 나만의 지표에서 만족한다면, 100점은 없겠죠. 그쵸. 그렇지만 어떻게 다 80점, 만족하겠습니까? 90점이라면, 남편보다 오래 살고 싶어요. 네, 다양한 좀 기원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네요. 남편보다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삶의 목적이 다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미리 생각해보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무엇인지 이것도 참 미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그럼 혹시 그 덧킬리스트에 네, 어떤 거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인가? 네. 아 너무 누가 좀 궁금하네.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버킷리스트, 덧킬리스트 한번 작성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함을 준다. 어휴,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도 주시고요. 또 2인칭 죽음을 겪었다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를 좀 더 잘 알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2인칭이라도 아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 지인, 약간의 먼 사람과 가족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가족이 죽음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비탄이 남게 되죠. 이게 그러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켜켜이 세월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뿐이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슬퍼하고 비탄스러운 건 당연히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나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당연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애써 내 마음속에 지운다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냥 안쪽에 당연히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보러 네. 가려고요. 아마 거긴 조금 포인트는 다르지만 네.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안쪽에 곧 있는 감정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그 죽음이 지나치게 두려우신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 죽음이 지나치게 들어온 네, 거죠. 궁금해요. 어차피 맞이해요. 어차피 인간은 반드시 사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7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아주 뭐 영웅 불사로 사는 분들은 안 계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젠간 옵니다.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방지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거를 갖고 불안해하면 종식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런 불안은 해서는 안 된다. 불안이 되게 좋은 작용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일. 죽음이란 건 우리가 아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돌아가실 거예요. 곧은 아니어도 큰일 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보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경과다. 인생의 마지막 엔딩 리절트. 인생의 마지막 소설도 끝이잖아요. 우리가 쭉 재밌게 읽다가 마지막 챕터가 나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지만 뿌듯한 마음을 느끼면서 소설책을 넘길 수 있도록 내 소설책을 마지막 장까지 아쉽지만 너무 즐거웠다, 재밌었다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데 집중해야지 불안만 하다가는 소설책 완성 못해요. 누구나 죽는다.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면 덜 두렵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이 생각이 비온 뒤도 듭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에 뭐 나중에 이제 대면 쪽에도 제가 제 개인 채널에도 쭉 이제 24가지쯤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게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이 담배 끊어라. 또 뭐 절주해라. 또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뭐 고혈압증이라든지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어차피 죽는 거 뭐 담배도 피고 뭐 확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언젠가 때 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잘 안 죽어요, 사람이. 곧 이렇게 질병으로 꽤 오랫동안 살아요.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면 좀 힘들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비온 뒤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죠. 그거는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요.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좀 챙기는 게 필요하다. 그럼요.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가 건강을 챙기는 거죠. 당연히. 건강.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 이제 나중에 제 채널에 오시면. 아, 네. 너무 궁금하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채널 유성월 대면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인생을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죽음을 좀 제대로 맞이하려면 어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좀 질문을 던져주시면. 네, 네네. 보통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피터 웡이라고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첫 번째는 여기 MG 진양이 님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정현채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하셨는데, 이제 approach acceptance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현채 선생님처럼, 정현채 선생님 저도 이제 제가 스승님이니까. 근데 이제 approach acceptance라는 건 뭐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를 믿으시고, 저는 되게 좋은 종교들 있잖아요. 뭐 천국에 갈 것이다. 맞아요. 네. 아니면 선한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믿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죽음을 하나의 관문으로 바라보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종교, 이렇게 우리가 양질의 종교라는 말은 좀 그렇고, 긍정적인 종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점점 종교를 믿는 분들이 줄어들었는데, 그 종교는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으로서 approach acceptance,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흔한 거는 escape acceptance예요. 탈출하는 거죠. 죽음의 고통 때문에, 왜냐면 죽기 전에 많이 아파요. 예를 들면 항암, 허대석 선생님이 여기 나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암이라,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가 암이잖아요. 이제 항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그래서 죽음을 이런 신체적 고통의 탈출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끝까지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카페 들어가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반드시 살릴 겁니다. 5%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리스판스 레이시 5%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식들 바람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끝낼 기회를,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효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끝까지 4차고 5차고 6차고 끝까지 고통스러운 항암을 치료받게 되는데, 신체적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마지막에 신체적 고통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게 죽음으로써, 그래서 존엄사나 이런 거를 그런 고통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escape acceptance라고 해요. 그러면 긍정적인 건 뭐냐? 아까 얘기한 approach acceptance도 긍정적이지만 모든 분이 다 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natural acceptance라고 해서 죽음이 삶의 마지막,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믿어도, 사후세계가 곧 뭐 있다고 믿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충실하게 보냈고 자연스러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있냐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뭐 종교가 있으시면 당연히 approach acceptance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escape acceptance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끝까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게 너무 끔찍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맞이할 건가,
또 어떻게 할 건가. 종교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종교를 믿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정현채 선생님처럼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겠지만, 조금 종교랑 좀 달라요. 정현채 선생님은. 근데 어찌됐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인생은 뭐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네네네.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할 건가. 지금도 계획 세워서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쵸. 뭐 네네. 이럴 때는 이렇게 네네. 내가 또 10년 뒤에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구체적인 것도 있고 또 막연하게 계획도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엔딩도 계획을 삼는 게 그러니까 무섭다라고 안 돼. 죽음 생각하기 싫어. 이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한 번쯤은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뭐 MG 진양이님은 바디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시신기증 이번에 조금 뭐 시끄러웠지만 되게 숭고한 행위예요. 이거는 또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삶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에 어떻게 보내고 끝은 어떻게 보낼 건가? 엔딩 퀄리티는 어땠으면 좋을까? 홀리하게 보내고 싶은 외국 논문 보면 이제 종교적 영성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는 가족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강민구 님이 고독사로 죽을까봐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고립사가 맞아요. 고독사는. 원래 고독사는 누구나 다 고독이에요. 왜냐면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혼자 맞이하는 거야. 고독하게 맞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립되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떨어진 상태에서 죽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건데 두려워하실 만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년기가 될수록 사회적 역할과 인간적 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마지막의 즐거움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수많은 심리학자들, 뭐 최인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사회적 역할 꼭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또 주변의 인간관계,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이 좀 풍부한 사람일수록 고립사는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다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EBS 다큐 프라임 보시면 재택사 두려워할 필요 맞아요. 집에서 돌아가신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고립된 마지막이 두려운 것뿐이죠. 원래 고독은 다 끝에는 고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 면에서 주변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사회적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살기 위한 또 인생 살아있을 때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뭐 혼자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연결 고리 같은 것들이 좀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데는 변함이 없겠네요. 김영하 씨가 최근에 김영하 씨 네네. 김영하 씨가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나 쓸데없는 술을 뭐 이런 말씀을 하신데 아세요? 네네 뭐 이렇게 짤 같은 걸로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사실은 뭐 친구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관계는 술로 맺는 관계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주변과의 인간관계, 특히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친근해야 될 가족관계가 가장 막말하죠, 보통. 막대하죠. 맞아. 그게 아마 편하고 영원성이라는 착각 때문이라 아마 영원히 우리는 같이 있을 거고 그래서 표현도 잘 안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쑥스럽고 뭐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관계, 가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그분께도 고립사를 무서워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를 조금 더 하면 그런 무서움, 공포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어디서 봤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아내분한테 절대로 짜증을 내지 않는다. 절대로란 말을 하는 사람 사기꾼인데 절대로는 아니고요. 네네. 거의 안 낼 겁니다. 네. 머릿속으로 이 말을 하면 후회할 거라는 거 아니면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울분에 차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하면 후회할 거라는 생각하죠. 근데도 할 때도 있죠. 할 때 있죠. 그럼 이제 안 하는 습관을. 그러면 여기 열불 나서 병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럼 운동하시거나 수영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면 여기 다 아시다시피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로. 네. 가족한테 잘하자. 네, 큰 깨달음. 사실 당연한 거지만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너무 가깝고 맨날 보고 마주치고 제일 소중한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을 생각할 때 유서 같은 것도 좀 도움 될까요, 혹시? 유서를 써보는 거는 네.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글로 쓰세요. 글로. 펜으로. 어떤 거 써야 돼요? 저는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아, 원하는 대로. 네. 뭐 예를 들면 뭐 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누구야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통장 번호는 뭐다. 아. 이런 것도 쓰셔야 되겠죠? 재산에 대한 네. 것도. 그리고 꼭 하드디스크에서 이건 지워달라. 사소한 것까지 쓰는 게 도움이 돼. 아니요.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사실은 한 번쯤 써보는 거는 뭐 이게 꼭 진짜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에서 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내가 쑥 쓰다 보면 아쉬운 게 남지 않을까요? 조금 내가 만약에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이게 참 아쉽구나. 그거를 좀 찾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포지셔닝이었을까? 왜냐면 삶이라는 게 결국은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포지셔닝이 될까? 좋은 친구, 좋은 딸, 좋은 엄마,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자의 주어진 사회적 관계가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잊혀지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원하면 잊혀지는 것도 괜찮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유서를 쓰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원하나. 아니면 내가 좋은 이웃,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 이런 걸 원한다면 아마 쓰다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뭘 원하,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좀 써보시는 거. 그게 유서의 긍정적 기능이죠. 장강명 작가님이라고 아세요? 소설가? 아니요. 유명하신 분이다. 네. 장강명 작가님은 읽어야겠네. 그 아내분이랑 같이 네. 그거를 같이 쓰신대요. 연말에. 매년이요? 매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업데이트 된 지가 꽤 오래 전이라 안 된 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서로 1년을 어떻게 보냈구나. 또 약간 눈물도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벤틸레이션, 정서적 순화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환기를 좀 해보면서 이제 새롭게 또 새해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나 다짐이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랑 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엄마 나랑 써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그쵸. 뇌 재수없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약간 유서를 쓴다는 게 막 관체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관체험은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좀. 왜냐면 왜 관에 들어요?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네네. 굉장히 뭐 무서울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저기 어떤 분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잊혀진다 그러는데 아마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계속 그게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네. 천천히. 제가 그럼 댓글 좀 읽고 있겠습니다. 네, 슈어가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또 오영도님께서는 말하고 후회할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좀 간직해 보겠다. 그리고 행복소금님께서는 제 작은 아이가 어제 생일이어서 상 차린다고 고생을 했는데 남편은 두 아이한테 용돈만 섭섭하시겠네. 주니까 섭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족 밴드에 보석 종류 남기는 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네, 윤니님께서는 이 정도면 잘 살았나 봅니다 하면서 생일에 아이들 셋이 모두 집에 왔다. 이런 대단하신 거예요. 주시고요. 잘 살아신 거. 네. 또 계속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잊혀진 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코코라고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연령대가 좀 있으시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은 그 만화 영화예요.
뭐 만화 영화는 애들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죠. 물어보는 거 족족 뭐 제가. 보신 게 별로 없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너무 이 삶에만 몰두했나 봐요. 바쁘셔갖고. 네.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한번 아, 네. 그거 뭐 애들이 강추하시나요? 네, 강추합니다. 오, 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줬을 때 나는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맺어지는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사랑이야 그러면 결국 이러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우주를 넘어서 세상에 남는다라는 게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온 얘기고 그게 애니메이션 코코에 구현되는 그런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꼭 한번 보세요. 네, 꼭 한번 보겠습니다. 시오 코코입니다. 네. 코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까지 네, 좋습니다. 감정까지 한번 공부를 원도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원은 봤습니다. 네. 네, 2를 보기 위해서 원도 네. 급하게 봤는데 행복소금님께서 네, 오늘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트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꼭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코코 한번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들 보는 만화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애들이 봐도 되는데.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는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걱정되는 게 제가 노화로 인해 신체를 못 쓰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락사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진 않은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이제 독립적인 삶을 잘 책임감 있게 잘 살아오신 분일수록 엔젤님처럼 저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신체가 잘 못 쓰는 것도 연세가 드셔갖고 자연스럽게 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비참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긴 한데 안락사를 그냥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안락사가 한다라고 하면 사실 죽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내가 한번 결심한 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아마 안락사가라는 게 우리가 이슈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 곧 지금도 아마 이슈가 많이 있죠. 네, 요즘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2019년부터 안락사가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계속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에인젤님 답변은 아니 그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나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서 그러실 거지만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몸을 조금씩 못 쓰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게 큰 짐이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삶의 가치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휠체어나 이런 걸 먼 미래 그런 것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노화라는 거를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지만 그렇지만 끝에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다만 안락사는 조금 이슈가 달라서 몸 못 쓰는 것 때문에 안락사는 사실상 전 반대인 것도 있고 캐나다 가장 진보적인 캐나다에서도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다라기도 하네요, 캐나다가. 네, 그리고 또 베제크님께서도 후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알라님께서는 죽음을 다루시는 분이라 그런지 참 철학적이십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또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락사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다 보니까 좀 다양한 댓글들을 주시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양론이 되게 팽팽한 이슈 중에 맞아요. 하나잖아요. 이게 안락사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 안락사, 뭐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네네네. 사실 연명의료 중지를 이제 안락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안락사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안락사는 아니고요. 연명의료 중지는 가톨릭에서도 가톨릭 교리에도 불필요한 연명 치료 중에 일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김수환 주기형께서도 2009년에 돌아가시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으시겠다. 실제로 정진석 주기형께서 처음에 받아하셨는데 정진석 주기형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스테파노를 하나님과 그의 어머님께 보내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그러면 존엄사 안락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안락사 이런 말은 말이 어려워요. 그런 말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가 큰 카테고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물론 법하시는 분들은 뭐 적극적, 부작위적, 뭐 간접적, 소극적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그분들도 헷갈려요. 그 자기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듣는 걸로 일단 연명의료 중지, 이거는 안락사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2018년도부터인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2018년 3월부터 아마 시행이 됐을 거고요. 처음에 시행된 거는 2009년에 9년도. 네. 2008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란 분이 입원 그 기관지 내시경을 받다가 그만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뇌경색증이 심하게 되는 것처럼 돼서 병사에 누워 있게 계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평소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호흡기 같은 걸 떼고 싶다, 달고 싶고 연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그걸 떼어달라고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뛸 수가 없죠.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 전에 사실은 않았으니까. 보라의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걸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해울이라고 기획소송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나라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09년 6월에 대법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니까 이거를 멈춰라 라고 나왔고 2009년 6월이죠. 근데 왜 법제화는 2018년도에 됐냐? 그 중간에 뭐 이윤성 선생님, 아까 제 스승님이 저도 이제 간사를 한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했는데 가톨릭에서 되게 반대하셨어요. 연명의료 중지를. 근데 가톨릭이 나쁜 종교냐? 아시다시피 가톨릭 되게 좋은 종교예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는 종교, 가톨릭과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크게 사실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하고 있는 종교는. 그래서 저는 신자가 아닌데도 기부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소송이셨군요. 딱 요것만 꽂히시는군요. 기획소송은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왜 반대하셨냐? 이게 존엄사 또는 안락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락사는 도대체 뭐냐? 안락사는 지금 현재 허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조력 사망과 적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다시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 연명의료 중지는 안락사가 아니다. 그거는 다른 별개의 전 세계 선진국이라면 몇몇 이슬람 국가나 몇몇 국가는 빼고는 공산국가 몇 국가 빼고는 전부 다 허용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수혈, 삽관, 뭐 이런 인공호흡기를 하려고 삽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아마 7가지, 내 기억에 7가지일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들으셔도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아파요. 근데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을 굳이 받아야 되냐,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말기암이라든지 말기 중증 뇌경색증이라든지 이제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 자체가 실은 무의미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대법원 판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가 아닌데, 문제는 의사 조력 사망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이걸 이제 외국말로는 Physician Assisted Suicide, 여러분들이 아시는 존엄사예요. 이거는 아마 가장 처음 이제 보고가 된 건 네덜란드예요.
내가 연도를 외울 수는 없는데 1980년대인데요. 의사가 자기 어머니를 아마 제 책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아직 다 안 썼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쭉 역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진보적인 것까지 한번 정의했는데 스위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네덜란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1995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막 이런저런 막 의회에서 했다가 안 됐다가 이랬다가 1997년도에 실행이 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미국의 오리건주라고 그게 Death with Dignity Act라고 해서 존엄사법이에요. Death 죽음, with 함께, dignity 이게 Death with Dignity가 존엄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Act가 붙으니까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는 뭐냐?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야. 두 사람의 의사가 6개월의 기대여명이 안 남았다고 진단했어요. 그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는 성년이에요. 성인이에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치의한테 가서 펜토바비탈류 같은 약물을 우리나라에 구할 수 없어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약물을 처방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assisted suicide니까 의사가 처방을 하고 도와주고 명목상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이 존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또 어디서 화제가 됐냐? 스위스. 스위스. 네. 스위스는 사실 1942년도일 거야. 42년도에 크리미널 코드라고 해서 형법 조항에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있다. 독극물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한테. 근데 사문화된 코드가 있었는데, 조문이 있었는데, 이거를 2000년대에 부활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활시켰냐? 디그니타스, 엑스 인터내셔널, 라이프 서클 같은 의사단체, 대한의사협회 같이 의사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하면 이제 의료 레코드를 다 보내면 기록을 보내면 거기서 리뷰를 한 다음에 오케이 해갖고 오면 그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똑같이 약물을 처방받은 거야. 그게 의사 조력 자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신청하면 다 하냐? 리젝션 레이트가 꽤 높아요. 그리고 그러면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 이거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의사가 놔주는 거야. 근데 캐나다는 거기서 간호사가 놔줄 수 있는 것까지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제가 미국의 오리건주랑 스위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적극적인 데는 원래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 근데 지금 현재는 캐나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해갖고 이걸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캐나다는 정신질환자, 치매, 미성년자, 마약 중독자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는 네, 추세인가 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특히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다들 의심하는 게 의료비 상승 때문에 의료비를 아끼려는 국가 전체 의료비를. 예,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락사 적극 도입해야 되냐?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짧게만 그걸 얘기해 드리면 피어 프레셔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 아마 일본 드라마 중에 70세 이상, 75세인가? 거기 뭐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입했는데 주변에 자꾸 안락사를 종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게 선진국이면 다 도입해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해보고 그래서 도입할지 안 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혹시? 몇 년대생인지 같아요? 60년? 통계청 통계로 보면 1971년 돼지띠예요. 물론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만이 태어났어.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럼 70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죠, 이제. 50대. 50대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들이 아직은 젊죠. 난 30년 뒤에 80대일 거 아니에요. 의료비를 못 버텨요, 지금 이걸로. 그런 얘기는 누가 하신 적 있죠? 네.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죠. 지금 30만 명대가 죽거든요. 근데 이제 58년 개띠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30만 명대 죽는 이 시대에도 의료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 정도면 훌륭한데 국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갖고 만족 못한다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58년 개띠가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이제 곧 오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58년 개띠가 너무 싫어하실 텐데 사람은 죽으니까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료비 상승, 그다음에 전부 다 커버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 안락사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가 의논을 안 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끝내지도 마. 이럴 수는 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신중히 결정해야 돼요. 아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MZ 진양이 분은 연명치료 이거는 뭐 200만 명 정도. 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전 연명으로 이양자가 200만 명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뭐 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삶이란 건 마라톤이 아니고 각자 다 다른 데로 뛰어가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댄스 뒤로 걷고 있어요. 인생이란 거. 근데 똑같이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나치게 다 똑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그래서 연명의료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나한테 맞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마지막을 아이가 결정하는 건 싫죠. 내 배우자가 결정하는 것도 싫죠. 본인이 왜냐면 내가 결정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분일수록 네, 맞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기 싫으실 거예요. 그건 아마 이 인생을 남한테 기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근데 이제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안락사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중히. 그냥 우우하고 스위스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다. 뭐 이렇게는 꼭 보시지 마시고요. 캐나다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데 네. 옳은 거냐? 갑론을박 있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옳은 거냐? 그리고 미성년자가 살기 싫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약을 주는 게 맞느냐? 굉장히 고민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또 이거는 진짜 그 끊임없이 좀 논란이 맞아요. 계속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대연명이 더 길어지니까 네. 그럴수록 아마 더 심각하게 올 거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에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잠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필요할 때 죽음을 생각하는 거니까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유성호한테 들었으니까 아마 이건 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구나 하고 또 의견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요 시간만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 페트루치님께서는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의 존재는 종료되는 거지만 또 이런 댓글도 주셨네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벌새? 그리고 행복소그님께서는 미성년자들은 뭐 그대로 정말 존중을 해줄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안락사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나라마다도 되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런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주입하는 거 그런 것도 그게 원래 피지션 어시스트 수어사이드예요. 그게 원래 자기가 스스로. 왜냐하면 네네. 의사한테 놔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사형 집행관도 아니고 원래 그게 정법이에요. 네. 그게 정법이군요. 그렇군요. 네, 태어나 보니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댓글 주셨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뭘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주어진 기회, 나한테 닥친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게 사실 오늘 얘기의 가장 핵심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뭘까요? 아까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뭐 책도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서를 좀 써보자 라고 한 거였고 지금 당장 내일이라면 내일이라도 한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빼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빼고는 되게 한 후회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 이런 거로 후회를 많이 하세요.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네. 후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우리도 떠나보내게 될 거고요. 존 페트루치님께서 한마디를 안 하셨군요. 네. 그 사랑한다라는 말 아니면 왜 이런 거 있죠.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도 응어리진 사이 또 오해가 쌓인 사이 근데 이런 거를 일생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풀지 않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내가 떠나게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사실 설화라고 그래서 말로 짓는 죄 말해갖고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 말하지 않는 후회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꼭 표현해라. 그게 저주의 말 빼고요.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섭섭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마 자존심 때문에 또 성격 때문에 쑥스러워서 못하는 말. 가족들도 그래요. 맨날 보니까. 그래서 최수종 씨 아세요? 네네. 최수종 씨는 얘기 너무 많이 하죠? 나 아마 인생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쪽 면에는. 그분은.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꼭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준비하신 거 다 했죠? 네, 이제 궁금했던 것들 많이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일찍 끝내죠, 뭐. 네, 그 교수님이 오늘 또 조금 어떤 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이후에 일정이 사실 있어. 네, 조금 댓글 조금만 보면서 여러분들과 질문해 이야기 주세요.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돌아갈 때까지 힘든 길이라도 자연으로 맞다고 가는데 생각한다. 너무 멋있네요. 네,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말은 진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말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오늘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요? 오늘이요? 네. 제가 늘 그 강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씀드린 건데요.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모백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야 아마.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오래 살 수는 없고요. 영원히 살 수는 없고요. 끝이 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전 개인적으로 인생에 의미가 주어지지 않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좀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늘 외롭다고 생각해요. 외롭다고 생각하실 때 있죠. 아마 그런 게 없으시면 굉장히 있죠. 외롭다고 느낄 때 있죠. 아마 가족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도 외롭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하이데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들 느끼시는 감정일 거예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외로우면 내 배우자도 외롭고 심지어 내 아이도 외로워요. 내 부모님도 외롭고. 그렇다면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여러분도 외로울 때 사무치게 외로울 때 있으시죠? 그때 누군가가 안아주거나 손잡아주거나 미소 지어주면 그
그 외로움이 덜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 배우자,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미성년자라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많이 외롭고 힘들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손을 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미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의미,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해라라든지 좋은 대학 가라 뭐 이런 게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나한테 내가 마라톤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뒤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중을 나는데 나만의 내가 이 삶에서의 추구하는 게 뭐가 돼야 되나 이거를 찾는 게 결국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제 인생의 의미가 뭔지가 아주 현명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걸 뚜벅뚜벅 찾으러 다니는 게 그게 아마 인생일 거고 물론 그걸 쉽게 찾아준다는 종교도 있어요. 이상한 종교들. 근데 오히려 정통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천천히 이 외로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그게 바로 삶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근데 또 오르막길이에요. 또 우리가 맨날 그 평평한 길로만 가면 좋은데 대부분 오르막길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이건 아마 우리 정진희 선생님이나 우리 홍혜건 선생님이나 다 누구나 다.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다 오르막길이에요. 이재용 씨도 아마 오르막길일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도.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져요. 그러면 누굴 만나요? 의사 중에? 절 만납니다. 의사 중에서 가장 만나면 안 되는 의사가 누구예요? 접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후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세요. 넘어져요. 진짜로. 뒤 많이 돌아보는 이유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날 때려서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남편 때문에 집을 팔아서 뭐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돌아보지 마세요. 그래도. 돌아보서 딱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돌이킬 수 없다는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뚜벅뚜벅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한 건 아니지만 20 몇 년간 느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뒤돌아보지 말고 뚜벅뚜벅 걷고 다 외롭게 태어났으니까 꼭 안아주시고 가족들한테 제발 모진 말씀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누구나 외롭다. 이 말씀이 되게 어쩌면 많은 분들께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좀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니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리고 젊은 시신을 부검할 때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들 네, 같은 네. 경우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꽃 피우지 못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나이 많은 시신이면 그럼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 보면 6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정신과 의사인 키블러 로스에게 나는 아직 어린데 왜 나만 죽어야 되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았고 이제는 다른 세상에 학교로 돌아가는 학교에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언젠가 또다시 만날 것이다.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 시신, 나이 많은 시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젊은 분이 꽃 피우지 못한 아쉬움. 그래서 다시 꼭 다른 삶이 있던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든지 뭐라도 그런 게 간절히 있길 바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긴 해요. 네. 그리고 다음맘님
그 댓글이 조금 들어와서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네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너무나 분들께 혹시- 당연하죠. 그런 마음,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들 때 내일 다시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여기 없으신가 보다. 뜨고 싶지 않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정말요? 누구나 해요, 사실은. 다 해요. 이제 그러니까 슬프고 뭐 우울할 때는 많은데 저도 뜨고 싶지 않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구에서 잠깐 정말 반짝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러더라도 딱 한 번에 이 광활한 우주에서 아름다운 지구에서 딱 한 번 태어난 거라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또 마음을 다시 잡고 한 번쯤 다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딱 한 번이라 소중해요. 네, 선생님께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 위로가 된다라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어떤 철학 강의를 한편 들은 것 같아서요. 저도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영화 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댓글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